자연의 소리와 함께 어린 나이에 딸을 입양 보내야 했던 엄마의 먹먹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47년 전 나는 내 딸을 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버린다는 말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입양이라는 말, 보낸다는 말, 맡긴다는 말을 번갈아 가며 골랐지만 어느 말을 골라도 결국 같은 일이어서 나는 그 차이에 집착하며 그 오랜 세월을 버텼습니다. 말의 차이가 죄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바꾸어 줄 것이라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72입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냉장고 안에 뭘 넣어두었는지 잊어버리는 날이 늘었으며 손마디가 굵어지고 손톱 밑에는 늘 반찬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수원 팔달구 골목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반찬 가게 25평짜리 공간에서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무를 무칩니다.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손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움직이면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손이 바쁘면 머릿속이 조용해지니까요. 그것이 25년 동안 내 하루의 목적이었습니다. 1975년 봄 나는 22이었고 충남 논산에서 상경한 지 2년째로 구로공단 근처 봉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일했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리는 것이 예사였고 점심은 도시락 하나로 때웠는데 뭔가를 꿈꾸기에는 너무 피곤했고 일에 치여 사는 일상이었습니다. 충청도 사투리가 몸에 배어있던 내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재봉틀 앞에 앉는 것뿐이었고 나는 그것에 불만도 없었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6명이 같이 살았고 이불이 항상 눅눅했으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논산에 있을 때보다 돈이 생겼고 내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방에서 룸메이트들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22이었고 그 질문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일을 만난 것은 공장 옆 분식집에서였습니다. 서울 출신의 관리직 남자였는데 서울 사람 특유의 말투가 있었고 웃을 때 치아가 고르게 보였습니다. 그런 게 그때는 세상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봉틀 소리 말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던 내가 그이의 반듯한 웃음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이가 먼저 다가왔고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분식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는 골목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이가 서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강 둔치에 이런 게 생겼다. 저쪽 동네에 이런 카페가 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서울이 조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재봉틀 앞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3달이 지나는 동안 나는 그 일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이가 열어준 세상을 좋아한 것이었지만 그때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아침마다 속이 뒤집히고 밥 냄새가 역해지면서 내 몸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최대한 늦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 사실을 혼자 끌어안고 출근했고 혼자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분식집에서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그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됐냐고 물었고 나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일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값을 두고 갔습니다. 나는 그 돈을 테이블 위에 놓은 채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이는 그날 이후 사흘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숙사에서도 공장에서도 연락처 한 줄 남기지 않고 떠났는데 나중에 고향에 약혼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이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이는 혼자 낳았습니다. 아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같이 살던 친구 영심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 그 영심이가 그때도 내 옆에서 산파를 불러다 주고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16시간이었습니다. 밀어내라는 말을 들으면서 밀어냈고 산파 아주머니가 됐다고 하면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영심이 하나가 전부인 시간이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3시간을 울었다는데 나는 그 3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작은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감싸던 그 감촉 하나만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작고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 싶으면서 동시에 이 손가락이 나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벅차고 무서웠습니다. 그 두 감정이 구분이 되지 않아서 나는 그냥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감촉 하나만으로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사흘이 지나 입양기관 직원이 왔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여직원이었는데 말투가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사람의 차분함이어서 나는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나도 알았고 영심이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로 나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서류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흰 종이 위에 까만 글자들, 친모 서명란에 내 이름 석자를 써넣어야 했습니다. 직원이 펜을 내밀었지만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옆으로 밀며 못하겠다고 했지만 직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안고 나가면 이 아이는 어디서 뭘 먹어야 하냐고. 그 말이 다 맞았습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서류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쓰는데 평생이 걸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직원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이가 직원의 품에 넘어가는 순간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낯선 냄새에도 그냥 안겼습니다. 그것이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직원이 몸을 돌려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따라가려 했지만 몸이 그 자리에 박힌 채로 복도 끝까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문이 닫힐 때까지 그냥 봤습니다. 그 문 닫히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크게 울렸습니다. 딸깍 그 작은 소리 하나에 내 삶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영심이가 와서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영심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 파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런 날에 하늘이 저렇게 파랗다는 것이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평생 같은 꿈을 꿨습니다. 아이를 안았다가 놓는 꿈, 직원의 품으로 아이가 넘어가는 그 찰나가 반복되는 꿈을 말입니다. 꿈속에서는 항상 그 순간 직전에 멈추고 깨어났는데 창문이 밝아오는 새벽에 철수 씨의 고른 숨소리 옆에서 혼자 눈을 뜨면 가슴이 쿵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꿈이 생생한 아침은 유달리 나무를 열심히 묻혔습니다. 손이 바쁘면 머릿속이 조용해지니까요.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미국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입양기관에서 수진이라고 고쳤다는 것도 한참 후에 영심이에게서 들었습니다. 25세 지금의 남편 이철수 씨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뭐든 물어봐주고 뭐든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받아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대신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밥을 더 정성스럽게 차렸고 더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철수 씨는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이는 몰랐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기억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넣고 그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았습니다. 둘째 딸 미숙이를 낳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고 매일 안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동시에 그 애가 생각났습니다. 사흘밖에 안고 있지 못했던 첫 번째 아이가 산후 병실에서 혼자 천장을 보면서 그 애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미숙이가 세상에 나온 날 저 멀리 미국 어딘가에서 그 애도 이날을 살고 있다는 것이,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됐습니다. 미숙이가 한 살을 먹을 때마다 저기 어딘가에서 그 애도 한 살을 더 먹겠구나 싶었고, 미숙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그 애도 어느 교실, 어느 자리에 앉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미숙이가 자라는 매 순간이 그 애에 대한 추측의 시간이기도 했고, 그렇게 평생을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미숙이를 안을 때마다 조금 더 꽉 안았는데 미숙이는 왜 이렇게 조르냐고 했지만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 달려들어 안기던 그 애가 이제는 먼저 안아주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간혹 그러는 날이 있으면 나는 그 순간을 꼭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으니까요. 매일 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던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5월의 어느 오후 손님이 뜸한 2시가 막 지났을 무렵 나는 진열대 끝에서 반찬 가격표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오후에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40 후반이나 50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청바지에 베이지색 재킷, 낮고 편한 운동화, 여행자처럼 보이면서도 관광객 같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가게를 천천히 훑었는데 천장부터 벽을 타고 진열대를 따라 그리고 나까지 시선이 머무는 자리마다 뭔가를 기억에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눈빛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진열대 앞에서 반찬통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지만 살 것 같지는 않았고 손은 아무것도 짚지 않은 채 그저 보기만 했습니다. 잘 모르는 손님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 가슴이 유달리 빠르게 뛰더니 잠시 후 여자가 내 쪽을 돌아봤을 때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손에 쥔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집게를 줍는 척 고개를 숙이면서 그 짧은 순간 숨을 골랐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설마가 어쩌면이 되는 데는 1초면 충분했습니다. 여자는 도라지나물 한 통을 들고 카운터 앞으로 왔고 나는 봉투를 챙기며 반찬을 담으면서 그 여자의 시선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등으로 느꼈습니다.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건넸지만 여자는 돌아서지 않고 카운터 앞에 선 채로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여기가 이순자 씨 가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상호만 있습니다. 저 여자는 내 이름을 알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맞다고 짧게 대답하자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는데
벨이 딸랑 울리며 문이 닫힌 뒤에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철수 씨가 오늘 장사 잘 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럭저럭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손이 떨렸는데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그냥 손님 하나가 들어왔다 간 것뿐인데 철수 씨가 뒤에서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받아 마시면서 이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나에게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말할 수 있기는 한 건지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여자가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철수 씨의 고른 숨소리 옆에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설면서 낯설지 않은 눈, 어딘가에서 봤을 것 같은데 기억이 없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얼굴을 더듬다가 새벽 2시쯤 갑자기 이불 속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22의 내 얼굴이 저 여자의 얼굴과 겹쳐졌다가 다시 흩어지는 순간 나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습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되뇌면서 사흘 뒤 여자가 다시 왔을 때 가게 안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두부조림 한 통을 집어들고 카운터 앞에 서서 돈을 내면서 혼자 하느냐고 힘드시겠다고 조용히 말했는데 그 짧은 말 안에서 무언가 긴 것이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문 앞까지 갔다가 멈추더니 도라지나물이 한국 나물 중 제일 쓴 편이냐고 물었습니다. 취나물도 쓰고 고들빼기도 쓰지만 도라지는 데치면 좀 낫다고 했더니 그렇군요. 쓴데도 자꾸 먹게 되는 나물이더라고요. 하고 나갔습니다. 솥 앞으로 돌아오면서 그 말이 머릿속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찬 이야기를 한 것일 텐데 왜 그것이 반찬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렸을까요? 그날 오후 혼자 반찬을 정리하면서 그 여자의 손을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길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고 실제로는 다른 손이었겠지 싶었지만 그 생각이 자꾸 되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기다렸습니다. 문 쪽을 자꾸 받고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혹시 그 여자인가 했으며 아닌 것을 확인하면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후 4시 반 무렵 빈손으로 들어와 카운터 앞에 서서 나를 정면으로 보더니 1975년에 혹시 아이를 낳으신 적 있느냐고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카운터를 짚은 손끝이 저렸습니다. 72해를 버텨온 이 몸이 그 짧은 질문 하나에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여자는 잠시 기다리다가 너무 직접적으로 여쭤봤다며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벨소리가 먹고 나서도 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 선반이 있어서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 들어왔다가 나를 보더니 괜찮으시냐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1975년의 일을 저 여자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영심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손자 이야기, 동네 이야기로 수다를 떨다가 슬며시 옛날에 그 아이 미국 어디로 입양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전화 너머에서 영심이의 말이 뚝 끊기고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했잖아. 거기까지밖에 모른다고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느냐고 해서 나는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는데 밤하늘의 별이 눈이 나빠진 탓인지 눈물이 고인 탓인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둘 다였는지도 모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미국 어딘가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행복한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살아왔다는 것이 새삼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수원골목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두부조림 살 때 카드를 썼고 나는 영수증에 찍힌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문자를 보내 할 말이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시간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뒤에 된다는 짧은 답이 왔습니다. 나는 폰을 내려놓고 나서야 손이 많이 떨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요일 가게 쉬는 날 셔터를 내리고 안쪽 탁자 2개를 붙여 자리를 만들고 커피를 끓였습니다. 손에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여자가 시간에 맞게 작은 가방과 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벨소리가 나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커피잔을 감싸쥐었습니다. 여자가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아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썹의 모양, 눈꼬리가 살짝 처지는 것, 입술 양쪽이 내려오는 각도, 그 얼굴에서 나를 봤습니다. 어린 시절 거울에서 봤던 내 얼굴이 저기 살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박수진이라고 이름을 밝히면서 미국 이름은 사라 박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왔으며 1975년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3개월에 입양됐고 검사 결과 자신과 이순자 씨가 모녀 관계임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나보다 훨씬 침착했는데 마치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단골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가게가 휴일인지 모르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나가신 뒤 다시 수진이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일어나면서 오늘은 충분히 말씀드렸다면서 준비가 되면 연락 주세요 하고 나갔습니다. 나는 홀로 가게에 남아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부엌 불빛 아래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보고서 한국어 번역본에 혈연 관계 확인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99.97% 모녀 관계. 그리고 낡게 복사된 입양기관 서류 사본의 침몰 안에 이순자라고 적힌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그 오랜 세월을 거쳐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숫자를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과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였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안고 있었던 그 아이가 지금 이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 내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려온 것이 드디어 왔다는 실감이 처음으로 왔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내 이름이 저기 찍혀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낡은 종이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우려고 했던 것들을 이 종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잠시 그러고 있다가 손을 걷었습니다. 종이들을 다시 봉투에 넣어 부엌 찬장 맨 안쪽 서랍 뒤에 밀어 넣으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들고 왔으니까요. 부엌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가게에 들어왔던 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집게를 떨어뜨린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먼저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 모른 척을 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밖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은데 나 혼자 달라져 있었습니다. 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려는데 철수 씨가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같이 산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려는데 그때 철수 씨 폰이 울렸습니다. 잠든 철수 씨 대신 화면을 슬쩍 봤더니 미숙이었습니다. 철수 씨를 흔들어 깨웠더니 잠결에 전화를 받은 철수 씨의 얼굴이 서서히 굳으면서 목소리를 낮추고 몸을 일으켜 앉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가 알아버렸습니다. 철수 씨가 통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나를 돌아봤는데 5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이 그런 눈으로 나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순자 씨라고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렸습니다. 5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 것 같으면서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눈, 목이 막혔습니다. 47년치의 침묵이 한꺼번에 걸려서 아무것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밤 결국 말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부르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남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지 못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이 점점 짙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50년의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을 때 이 사람은 내 전부를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전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 하나를 혼자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숙이가 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그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미숙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들어오자마자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안쪽 탁자에 마주 앉은 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미숙이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미숙 씨 어머니 이순자 씨를 찾고 있다고 1975년에 입양된 아이이며 DNA 검사 결과 이순자 씨가 자신의 친모임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미숙 씨가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미숙이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수진이를 통해서 알아버렸습니다. 나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남편 앞에서 도망쳤지만 내 딸 앞에서는 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낳은 딸이라고 했습니다. 입양 보낸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미숙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을 보는 것도 다른 곳을 보는 것도 아닌 중간 어딘가를 봤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미숙이 안에서 뭔가가 재배치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첫째가 아니었다는 것, 자신 위에 언니가 있었다는 것, 엄마에게 자신도 모르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 미숙이는 언제 낳은 거냐고, 아버지는 누구냐고, 아빠는 아느냐고 하나씩 물었습니다. 나는 22이라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아직 모른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숙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일어나더니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미숙이가 나간 자리를 봤습니다. 그 애가 어릴 때 마루에서 뛰어다니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학교에 들어가던 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가게에 왔습니다. 미숙이에게 먼저 연락을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가족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잘못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찾아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는 정해진 규칙이 없으니까요. 수진이가 이번에는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입양기관의 내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요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입양기관들은 성인 입양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법이 바뀐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입양기관 내부 기록에는 내가 서명하기 전날의 메모도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키우기를 원했으나 경제적 여건 및 가족의 반대로 인해 포기를 결정함. 친모는 아이와의 이별 직전까지 서명을 거부했으나 결국 동의서에 서명. 나는 그 글자를 읽으면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거부했었습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명하던 것만 기억했는데 서명하기 전에 나는 거부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47년을 나는 내가 나쁜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약해서, 못나서, 용기가 없어서 아이를 보낸 어머니라고. 그런데 그 서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나는 아이를 지키려 했었습니다. 지키지 못했지만 지키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더 아래에 또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친부 정보 불명, 친모 진술에 따르면 친부는 연락 두절, 다만 친모의 가족 측에서 해당 아동의 입양을 강하게 권유한 바 있음.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내 결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또 상황이, 시대가 다 함께 밀었습니다. 나는 그 압력에 밀려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온전히 무죄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수진이는 이 서류를 보고 어머니가 자신을 보내기 싫어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메모를 읽었을 때 더 찾고 싶었다고, 미워하려고가 아니라 보고 싶었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가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덩어리가 그날 저녁 나영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찾아왔다고. 전화 너머에서 나영심은 안다고 했습니다.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3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나를 찾기 전에 나영심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나영심이 그 시절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나영심은 수진이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준비가 되면 연락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3년. 나영심은 3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주 내 가게에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안부를 묻고 미숙이 이야기를 하고 동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시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그 두 가지가 뒤섞여서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나는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3년을 준비했고 나영심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미숙이는 이미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동안 내 주변에서 이미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영심은 수진이가 4번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입양 기관에 갔고 2번째는 논산에 갔다고, 내 고향 집 자리를 봤다고, 내가 20살에 도망치듯 떠난 그 마을, 수진이가 거기까지 가서 내 흔적을 찾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땅을 밟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안고 논산 밖으로 나가서 서울로 온 그 길을 거꾸로 걸어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방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났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우리는 같은 집안에서 서로를 비켜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47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지금 이 순간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 이 결혼, 이 일상, 이 침묵. 그것들이 한쪽에서부터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봤습니다. 72살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눈밑이 거뭇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22의 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같은 몸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22의 나는 홀로 남겨진 것이 두려웠고 지금의 나는 누군가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것의 종류가 달랐지만 두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니 수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이 화가 났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수진이에게 화가 났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가정을 흔들어 놓으면 화가 나실 수도 있다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섭냐고 물었습니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나한테 쏟아낼 말들이, 내가 수진이에게 해야 할 말들이 그 2가지가 다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먼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행복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교육도 충분히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은 항상 한국에 있었다고, 어느 방 안 아무것도 없는 방인데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꿈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온기만 느껴진다고, 그 꿈을 40이 넘도록 계속 꿨다고 했습니다. 그 온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여기 왔다고, 증오 때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그 온기가 무엇인지가 더 궁금했다고, 수진아 하고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도 매일 밤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안았다가 놓는 꿈을, 47년을 같은 꿈을 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진이가 한 가지를 꼭 여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이순자 씨라고 부르며 왜 찾지 않으셨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나를 관통했습니다. 47년을 그렇게 그리워했으면서 왜 먼저 찾지 않았냐고, 나는 그 질문에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이 너무 많았습니다. 찾으면 그 애가 나를 원망할 것 같아서, 찾으면 내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아서, 찾으면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찾지 않는 것으로 그 애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는 상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찾아버리면 그 상상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다라는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나갔습니다. 나는 카페에 홀로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5월의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나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가 꽉 쥐어지는 것이 잠깐이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으면서 괜찮아 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픈 것이겠지 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원의 5월 거리는 연두빛이었습니다. 가로수에 새잎이 돋아 있었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갔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가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그 질문이 걷는 내내 따라왔습니다. 왜 찾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어느 할머니는 눈을 감고 햇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분들에게도 각자의 47년이 있겠구나. 각자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겠구나.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움 안에 각자의 무게가 있겠구나. 사람은 혼자 보면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 이순자로 보이지만 안에는 22의 이순자도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47년 동안 같은 몸 안에 살았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서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을 운영한 가게, 처음에는 접이식 탁자 하나 놓고 반찬을 팔았습니다. 지금은 진열대가 3개이고 냉장 진열장도 갖췄습니다. 내 손이 만든 것들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감추는 것은 안에 두는 것입니다. 안에 두고 가슴 위에 무거운 것을 쌓는 것입니다. 도망치면 그것이 뒤에서 따라오고 감추면 그것이 안에서 짓누릅니다. 나는 이제 버티는 것이 지쳤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의 움직임을 따라 머릿속도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철수 씨에게 말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47년을 혼자 안고 있던 것을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혼자 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에게도 제대로 말해야 한다. 왜 보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자신을 보낸 후 어떻게 살았는지 말입니다. 그것을 말해야 이 아이도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결단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작은 결단 하나가 채소를 씻는 손 위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도 뭔가 단단한 것 하나가 마음 안에 박혀서 그 단단함 위에서 눈이 감겼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상을 물리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22에 시작된 나의 옛 이야기를 조용히 전달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이 막혔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래도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없이 들었습니다. 커피잔도 들지 않았습니다. 신문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나를 봤습니다. 그 눈이 무슨 감정인지 나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도인지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이해인지 아마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겠지요.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쏟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철수 씨가 일어서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탁자에 앉은 채로 커피가 식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안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철수 씨가 재킷을 입고 나오더니 수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밥 먹어야 한다고. 나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폰을 꺼냈는데 그 순간 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수진이였습니다. 지금 어머니 집 앞에 와 있다고 올라가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철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그 짧은 두 음절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두 음절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발걸음 한 발이 47년의 문지방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문지방을. 5월의 햇살이 현관 틈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수진이의 발이 오래된 마루 위에 내려섰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온 사람의 발소리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어떤 것보다 무겁게 내 가슴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떠오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컵을 엎지르지는 않았고 수진이 앞에 철수 씨 앞에 내 앞에 물컵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3개의 컵이 탁자 위에 섰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침묵 속에 냉장고 소리만 났고 바깥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은 긴장하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그 침묵을 내가 먼저 깼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1975년 3월 구로의 어느 새방에서 16시간을 혼자 버티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울음소리가 엄청났는데 그 울음소리가 무섭고 기뻤습니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왔습니다. 사흘 동안 안고 있었고 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 이름은 결국 쓰이지 않았습니다. 서명할 때 나는 한 번 거부했습니다. 서류를 밀며 못하겠다고 했지만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안고 나가면 이 아이는 어디서 뭘 먹어야 하냐고. 그 말이 다 맞았습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서명했습니다. 서명하고 나서 아이를 안고 가는 여직원의 뒷모습을 봤는데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봤습니다. 세월 내내 그날 꿈을 꿨습니다. 아이를 안았다가 놓는 꿈, 그 문이 닫히기 직전에서 멈추는 꿈을. 하루도 빠짐없이 꾼 것은 아니지만 그 꿈이 오면 항상 같은 꿈이었습니다. 찾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낸 아이여서, 내가 놓아버린 아이여서, 그 아이 인생에 내가 끼어들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찾았을 때 그 아이가 나를 증오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하는 내내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말이 끊길 것 같아서 수진이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증오하러 온 게 아니라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고 자신의 얼굴이 누굴 닮았는지 자신의 아이들에게
한국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내가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아이들에게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가 조용히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미숙이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을 손에 들고 나와 수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사진을 들고 오래 봤습니다. 사진 속의 나를, 사진 속의 미숙이를, 그리고 닮았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자신이랑 어머니 젊었을 때랑. 철수 씨가 다시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수진이를 똑바로 보면서 자신은 오늘 처음 알았고 자신 잘못은 아니지만 수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며 이 사람 순자가 혼자 너무 오래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철수 씨를 보면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물었고 철수 씨가 잠시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거실에서 이 세 사람이 같은 공기를 마시며 앉아 있다는 것이 오래 혼자 끌고 온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내려놓아지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소리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은 내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뭐든 괜찮다고 했으니 내가 잘하는 것들로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갈치조림, 도라지나물을 차렸습니다. 반찬들을 차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 지금까지 무엇을 먹으며 자랐을까 생각했습니다. 미국 음식을 먹으며 자란 아이가 오늘 이 밥상 앞에 앉을 것이라는 생각에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수진이가 도라지나물을 젓가락으로 집으면서 처음에 가게에서 이것을 샀는데 쓴데 자꾸 생각나더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반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셋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말이 흘렀고 수진이가 미국 생활 이야기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나는 들으면서 먹었으며 철수 씨는 가끔 짧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밥 한 그릇이 비워졌습니다. 사흘만 안고 있었던 아이가 내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를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잡아본 수진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손가락이 길었습니다. 내 손가락과 닮았습니다. 꼭 쥔 채로 오래 기다리게 해서 찾아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수진이가 더 꽉 쥐면서 말했습니다. 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왔잖아요. 그 한마디 안에 그 모든 세월이 들어있었고 동시에 그 한마디가 그 긴 세월을 끝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가 갔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옆에 와서 말없이 섰습니다. 어깨가 닿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주까지나 미숙이가 수원에 내려왔습니다. 가게 문 닫을 시간에 들어온 미숙이의 얼굴이 지난번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자신이 먼저 연락해서 만났는데 수진이를 보면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밥 맨날 챙겨주고 학교 알림장 다 읽어주던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사흘만 안고 있다가 보냈다는 걸 들으니 그 사흘이 얼마나 컸을지 자신은 매일 안겼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숙이는 말을 안 한 건 잘못이지만 그 시절에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아이들이 내년 방학에 한국 할머니를 보러 오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자신도 조카들을 같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카라는 말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미숙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유 없이 나를 안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달려와서 안기고 내가 어리둥절해하면서 받아주면 희죽 웃고 가는 것, 지금도 그랬습니다. 미숙이가 나가고 텅 빈 가게에 앉아
미숙이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골목 입구를 봤습니다. 이 골목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어느 집 담장에 장미가 피는지, 어느 집 개가 사람을 보면 짖는지, 어느 집 할머니가 아침마다 마루를 쓰는지 다 알았는데 오늘 이 골목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인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열흘 더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기 전날 밤 전화가 와서 내일 간다고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또 온다는 그 말이 허공에 뜬 약속이 아니라 땅에 박힌 말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가게에 낯선 여자가 처음 들어왔던 날 집게를 떨어뜨리며 마주친 그 눈이 낯설면서 낯설지 않았던 것은 아마 그 눈을 꿈에서 줄곧 봐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갓난아기의 눈이 어른이 되어 들어온 것이었으니까요. 처음 탁자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날 수진이가 도라지나물이 쓴데도 자꾸 먹게 된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이 반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긴 시간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쓴데도 자꾸 생각나는 것, 밀어내려 해도 자꾸 입가에 남는 것. 수진이가 입양기관 서류를 꺼내 놓았던 날, 내 이름이 침몰 안에 적힌 것을 보고 아버지가 강하게 권유했다는 기록을 봤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내가 나쁜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거부했었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지키려 했었습니다. 지키지 못했지만 지키려 했었습니다. 나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시대를 나쁘게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철수 씨에게 모든 것을 말하던 아침, 커피가 식어가는 탁자 앞에서 떨면서도 멈추지 않았는데 그 말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뭔가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세월치의 돌멩이들이 하나씩 빠지는 것처럼 철수 씨가 안방에서 재킷을 입고 나와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내가 이 결혼에서 받은 가장 큰 말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설명보다 선택으로, 그것이 50년 동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 방식이었습니다. 도라지나물로 차린 그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밥상인지도 모른다고, 같이 앉아 밥을 먹는 것이 가족을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손을 잡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왔잖아요. 나는 그 말을 수백 번 더 생각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가게에서 나무를 묻히면서 왔잖아요. 나는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리는 것은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지우지 못했고 꿈에서 봤고 깨어나서도 생각했고 남의 반찬을 챙기면서 그 아이에게 가닿기를 바랐습니다. 버린 것과 보낸 것은 다릅니다. 잃은 것과 놓친 것이 다른 것처럼 놓치게 만들어진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무를 묻혔습니다. 시금치 한 단, 뿌리를 다듬고 끓는 물에 데쳐 물기를 꼭 짜고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치는 동안 손이 움직이고 참기름 향이 났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더니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5월의 새벽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방을 환기시키는 것 같은 그 바람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매주 영상 통화를 하는데 화면 속에서 14살 딸과 11살 아들이 한국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기만 했지만 점점 덜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덜 어색해지는 것인지 그 아이들이 덜 어색해지는 것인지 아마 다 그렇겠지요. 내년 여름에 수진이 가족이 통째로 온다고 했고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기다림을 포기했는데 지금은 다시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다림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렇게 다른 기분인지 몰랐습니다. 철수 씨가 밥을 먹으면서 내년에 수진이 아이들이 오면 갈비찜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간만에 억지 없이 웃었습니다. 나는 갈비찜을 잘합니다. 25년 단골들이 인정하는 갈비찜입니다. 내년에 그 아이들이 오면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감춰둔 것이 하나쯤 있지는 않으셨나요? 말하지 못한 것들,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른둘에도 문이 열렸으니까요. 오래 걸리더라도 평생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다시 손에 쥐어지는 날이 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